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은 챕터 2 시간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문해의 확장과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해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라는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확장의 좀 범주를 넓혀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이 문화읽기와 도서관이라는 시리즈의 기본은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역할, 또 도서관의 의무, 그 속에 대한 사사의 역할 등을 다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문해에 대한 초점은 사서 도서관에 맞춰서 할까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문해라는 것 자체는 출발은 책이라고 하였지만 실은 언어적 역량, 예전에는 특정 언어를 할 줄 아는 능력,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자기 어떤 그 신분의 문제를 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어 조선을 보면은 한문을 얼마나 잘 하는가, 한자를 잘 읽고 쓸 줄 아는가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문해의 기본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까막눈이었을 것이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언문, 한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당시 양반들은 취급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였고, 그 이상의 것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자연적인 그 삶의 그냥 한 순서대로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가족에게 배우고, 이웃에게 배우고, 국가에서 배우고 이래 가면서 성장했던 것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측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은 어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도 상당히 단순하고, 그 단순하다는 것이 쉽다는 뜻이 아니라 많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세상이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 좁아지고, 그러니까 공간은 넓어졌지만 시간은 짧아지면서 점점 그들과의 그 밀접도가 커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친밀성은 더 높아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해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시리즈가 말한 문화읽기로 이어지는 얘기이고, 그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해가 확장되면 어떻게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니 해서 제가 크게 한 5가지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 하나는 미디어 관련된 얘기, 하나는 컨텐츠, 그것들이 담고 있는지 컨텐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문화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 문화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리터러시가 글을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을 얘기하듯이, 이것이 확장되면서 글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접할 수 있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해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자리매김한 것이 디지털이라는 얘기. 디지털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이라는 기기, 기능.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표현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소통 구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얘기할 때 멀티미디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저는 멀티미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싱글 미디어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멀티 펑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소리도 들어가 있고요, 영상도 들어가 있고요, 문자도 들어가 있고요,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타칭, 센서 기능들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펑션들이 하나의 미디어로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그 언어는
하나의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기와 직접 소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의 역할이 그 기기와 우리를 소통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역시 기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고,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빛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소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동작으로, 기능으로, 그 동작도 그 하나의 그 단말에 나타나는 많은 모터라든가 소리라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우리 눈과 귀에는 익숙한 것이 들리고 익숙한 것이 보여지지만 그는 번역이거든요. 번역이라는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서양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말로 알려줬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만, 여기는 그 말 전달해주는 통역사의 어떻게 보면 수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 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이 모두가 다 반영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저 상대편의 관계 속에서 그 전달되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역이라는 대목. 그래서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잘못 번역되어지면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처럼, 그 번역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기가 우리에게 번역되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감정 다 빼고 아주 기계적인 형태로 번역되어지는데, 이제 그걸 해석하는 역량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 방법이 소위 말하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에 프로그램 언어를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 언어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소리, 영상, 그 다음에 동작들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통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새로운 어떻게 제3자를 집어넣고 그 제3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실시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느냐, 오프라인이냐,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지만 결국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고,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실시간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SNS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편지 하나를 주고받으려도 한 달, 두 달 걸렸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해주는 내용이 시차가 굉장히 컸죠. 그게 점점 좁혀지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소리만 듣던 것이 이제는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상이 넘어서서 그 감정을 굉장히 복잡한 3D 차원까지, 4D까지 올라가 있는 세상이 지금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죠. 저 기계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저 기계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키오스크에 가서 작업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 디자인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댔을 때 나타나는 현상, 화면, 그 화면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의 어떻게 보면 적확도 또는 그것이 눈에 머무는, 그 내가 쳐다보는, 예전에 광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광고에 볼 때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사람의 눈동자를 분석했더니, 예전에, 지금은 우리 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의 기본적인 동작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흐른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 위에서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졌던 책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졌고, 화면을 쳐다보면 제일 오른쪽 귀퉁이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숙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대를 이해시키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어떻게 재치, 가져야 할 어떤 눈치, 그 다음에 소통할 때 나타나는 예측성,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의미,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버튼이 몇 개 생기면 저 버튼이 갖는 의미가 뭘까?
뭐 다른 얘기에도 다 녹아 있는 것들이 다 디지털란 말 다 복합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특히 기능적인 부분을 쳐다보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이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가 얘기를 할 때 제가 가끔 쓰는 얘기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가다 우리 총장님이나 뭐 가까운 좀 높으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아우, 특히 제가 젊었을 때 아파트를 하나 구했더니 아파트 그 건설한 양반이 사장님이 딱 보더니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선생님 같은 분에서 우리가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예, 했더니 그 보도에서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층계에다 램프를 달아서 휠체어도 장애인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아파트는 속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층계와 층계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지털 얘기하다 넘어갔지만 확장해서 보면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의 쓸모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쓸모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연결된 전체의 고리 속에서도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카페를 방문했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점원들도 안 보이고 주문 받는 데도 없고 그냥 앞에 유명한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처음에 어두웠다가 누르면 나온다거나 광고판이었다가 손을 대면은 화면이 바뀐다거나 심지어는 요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로봇이 있어서 주문을 받거나 그릇을 치워주거나 음식을 배달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어 있죠. 그 재밌는 것들은 그 과정에 예전에는 주문을 다 하고 나갈 때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주문할 때마다 계산을 시키기도 하고 또 주문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여건을 바꿔서 좀 구체적으로 주문하려고 해도 그 방식이 나에게 주문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거나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답답한 거죠. 그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공해주는 입장에서 답답할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했는데 저분들이 도리어 불편해하네. 뭐가 불편하지?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 소위 아날로그적으로 처리했던 것들, 음식 양을 좀 적게 해달라든가 뭘 빼달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다수 속에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소위 다수에 의한 횡포가 일어나는 것이 디지털식의 초기의 얘기들이죠. 이게 좀 더 진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기기가 나를 이해하려고 들고 기기가 나를 알게 되면은 내가 말한 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합돼 조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가겠죠. 저는 그게 디지털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기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능이라는 것이 큰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조각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아마 그것을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느냐가 점점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좁혀지고 수월해지는 것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감안하지 않고 단순화시키기 시작하면 기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프로그램을 배울 때 또는 우리가 디지털을 이해하고 코딩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논리 교육에 대한 얘기고, 이게 논리성에 관계된 얘기, 기능성은 다르게 말하면 논리성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성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긴 과정, 공정, 쭉 진행되는 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다양성이 담보되어질 수 있느냐가 이 기능성이 담보하는 것이고,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디지털의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화의 욕심을 가져,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럼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지? 도서관이 그런 것을 위해서 막 컴퓨터를 틀어놓거나, 저는 그것보다는 도서관이 컴퓨터를 쓰든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상관없이 도서관이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합리성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립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관리한다든가 사람들이 어느 지점 여기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취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면 좋겠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 기능적인 부분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개인적인 능력을 합산했을 때 그 다양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힘. 그래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구조, 도서관 건축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해를 확장했을 때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미디어에 대한 문해입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동네에서는 학연이라기보다 지연, 혈연 전부 묶여있는 이 동네에서는 어른들의 얘기, 어르신들의 얘기가 곧 그 동네의 규범이고 어떻게 규칙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듣고 행동하고 따랐죠. 그리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세상이 넓어지다 보니까 같은 현상에 다른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른 말에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휘둘리게끔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무슨 말이 옳은지,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를 대할 때도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속내를 알아내는,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행간을 읽으라는 말을 넘어서서, 행간을 읽으라는 말은 그 말의 전달에 어떻게 압축 또는 그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이지 의도와 목적과 이런 것들은 서로 달라지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말할 미디어에 대한 얘기들은 그 다양성에 대한, 다양함이 좋긴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많은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 코너도 있고 새로 나온 책 외에도 좀 즐겨 있는 책들을 소개해 주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그런 것을 소개할 때 그 미디어 문해를 말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저 말을 누가 했는지를 들어보고 저 말의 의도가 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그런 유사한 사람들의 얘기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프로파간다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소위 그 언론을 통제한다든가 언론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듣는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그 매체들에 대한 얘기,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전달한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지를 읽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일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소위 그들이 말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저 사람 이걸 좋아하면 지속적으로 그 좋아하는 것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도리어 이 사람으로는 감각이 둔해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한 말을 믿지 마라. 얼마나 웃깁니까? 여지껏 1시간 동안 떠들어놓고 내가 한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그 믿지 말라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말을 곱씹으라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무조건 끄떡끄떡 잊지 말고 왜 그러지 하고 의문을 달고 의심해보고 반문해보고 뒤집어보고 하면서 내 말을 검증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검증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위해서 도서관은 책을 소개할 때도 2개, 3가지 서로 상반된 개념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그걸 쭉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목적들만 보여주는 건 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금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금서를 반대한다, 금서를 만들면 안 된다, 도서관 특히 금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그건 방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서를 막자는 것도 아니고 금서를 정해놨을 때 그 금서가 왜 금서가 되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곳이 도서관이죠. 일방적으로 금서를 만들었다, 정부나 기관에서 금서를 만들었다고 그 책을 푸득푸득 보여줘야 해 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그 금서가 왜 금서를 지정하려고 하는지, 그 금서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은 제공해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는 그 작업이 이건 연습이 필요한 작업. 진짜 리터러시는 문해입니다. 그 연습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에 반문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 입시를 할 때 어떤 사회적 질문을 하나 놓고 이 질문을 학생이 어떻게 찬반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를 갖고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나쁜 역할을 했죠. 그 학생의 질문을 던지면 그 학생은 뭐 A, B, A나 B 중에서 A를 선택하고 말을 하면 왜 A하고는 B에 대한 요구를 주장 계속 제가 해야 됩니다. 반론을 제기하라고. 어떤 친구는 우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말문이 막힌 친구도 있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 주장을 바꾸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저 친구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그 친구는 비로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주장을 했는지를 스스로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는 도서관이 그 다양성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어느 일방적인 얘기만을 요즘 이게 유행이야, 요즘 이게 대세야. 대세인 줄 압니다. 지금 또 정치권에서 떠드는 얘기를 보면 무엇이 대세이고 무엇이 소수인지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일방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저는 잘 안 봅니다. 왜? 제가 세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 가끔은 제가 화를 못 참아서 혼자 불끈불끈 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사귀고 해석하고 입장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는 못하지만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고 도서관이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 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예전에 몇몇 매체들이 가졌었지만 지금은 그 매체가 개개인, 지금 또 제가 하는 이 유튜브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주장을 지금 펴는 것이고 이 주장을 들어달라고 제 주장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제가 가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얘기를 다시 듣는, 반론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끝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덧붙일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다 100% 믿지는 말아라. 다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라고 분석해보고 나라는 사람이 소양이 어떤지, 저 사람의 취향은 어떤지, 저 사람의 철학은 어떤지를 짚어보고 그 철학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계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동의할 수 있다면 동의를 하거나 하는 좀 몇 가지 행동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저는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컨텐츠 리터러시라는 얘기인데 이 컨텐츠, 다르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문화 코드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 코드라는 것은 그 내용이 전개되는, 어떻게 보면 소설을 생각하다 소설에 전개되어지는 장면들, 그 장면이 낯익지 않으면, 제가 영화를 한번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양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을 볼 때도 저는 공감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거리 풍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색감이라든가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생경하고 다르고 다르다는 느낌이 재밌죠. 이게 반갑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 상대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 지팡이를 짚고 가다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세우죠. 저는 못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는 방식이 있는데 다른 식으로 잡아 당기니까
못 일어나서 결국 신경을 하다가 제가 화를 내죠. 화를 내면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도와줘도 저 모양이라고. 성질머리 나쁘다고. 근데 제가 서양에서 경험했던 거냐면 제가 넘어지면 와서 내려다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도와줄까 그러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는 방식에 대한 차이죠.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감성,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고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감성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던 교육들은 뭐냐면 절제, 상대에 대한 이해, 그다음 상대의 존중, 내 권리, 자기의 권리, 그걸 침해하느냐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따집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 미국의 마트를 돌아다니면 건너편에서 오던 어린아이가 멈춰서 비켜섭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도 옆으로 지나갑니다. 다. 뭐 옳고 그러면 지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닿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뒤에서 카트 가서 툭 치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 공간에 대한 얘기죠. 이 컨텐츠라는 거는 제가 상대편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읽는 소화력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해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만약에 어떤 소설을 하나 공개하고 뭐 한강의 작품들을 공개하면 저는 한강의 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품을 썼을 때 얘기들, 시절, 시대, 나이, 그때 처했던 상황들, 인터뷰한 얘기들, 이게 앞뒤 뭐가 우선이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문해가 성장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 제한적인 경험에 있어서 잘못 오도될 수도 있는 것들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쓴 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저렇게 썼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는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그 글에 표현되었던 장면들이나 어떤 그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최소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들이 쓰는 서양에서 쓰는 그 농담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단어라든가 또는 행동들을 보면서 가끔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받아들이기 참 어렵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알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번역들을 보면 그걸 진짜 통쾌하게 재밌게 우리식대로 참 잘 번역했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읽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적인 얘기들, 기술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읽기는 쉽지만 이게 생각으로 넘어가지고 생각이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바운다리,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답해지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어쩌면 그 뒤집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이해하기 쉬운데 기술서적은 도저히 모르겠어. 네, 이 둘의 간극이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섞어주는 행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수학이 교과서적 내용이고 시험 보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모두 다 수학이야.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학을 기호로 뽑아다 놓고 기호만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이 어려운 것이지 이걸 풀어놓고 보면 쉬워. 어릴 땐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과 2개가 있는데 친구가 사과 1개를 날려줬다. 나한테 사과가 몇 개 남았을까? 다 알아먹죠. 근데 이걸 더하기 빼기라는 개념을 이 기호로 가르치면 어렵죠. 이 컨텐츠 자체는 상당히 정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전제가 너 알지?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것하고 소리를 듣는 것하고 차이를 얘기할 때 그럽니다. 책을 읽을 땐 표현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상당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소리가 됐거나 영상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까? 문을 여는 장면에
그 문의 모습과 그 문의 소리, 삐걱하는 소리라든가 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딱 고정돼서 그렇구나라고 보지만 책 속에서 읽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어떻더라. 뭐 문을 여는데 무슨 소리가 났고 문을 여는데 힘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내 모든 경험을 다 끌어올려서 어떤 문일까를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저는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간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서 있는 주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주변을 만들어내는 공간도 훨씬 더 책보다는 가깝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가까울지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책은, 문자는 그걸 다 담고 있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했던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교감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문자가 보여주는 확장성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문자 스스로는 그 확장성의 애매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는 거죠. 색을 하나 놓고 보다 색이 파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란색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게 펼쳐져 있고 넓게 펼쳐진 속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게 기술적 표현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그게 현실적 표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좀 중복된 얘기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성에 대한 얘기, 참 시스템에 대한 얘기. 이 기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인풋, 아웃풋 이 과정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죠.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상한 사람들은 움직임에 있어서 그 다양성을 극복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부 다 제한 조건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 흐름이 제대로 흐름을 갖지 못하는 거죠. 가끔 그 어떤 공간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멋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다. 아, 나도 저기 갈 수 있겠다. 평평해 보이고. 근데 그곳은 평평하지만 그곳에 갈 때까지는 험난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세상이 진화할 때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 처진 사람들, 어쩜 더 서둘러서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편교육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반의 아이들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키워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시스템을 얼마나 다양하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AI 교과서 얘기가 나옵니다. AI 교과서가 나오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다 AI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살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차별성과 그들의 접근의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은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을 집어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에 대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함을 우리 스스로가 파악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하면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지 한번 짚어봤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을 전부 상상해낼 수 있고 그 상상해낼 수 있는 것들의 발현 가능성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쓰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제작해내거나 그걸 운영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리터러시의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 일방적인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와 공급의 모두가 이 사회 전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의 소통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동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 다양성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방향성이 없을 때는 이건 다양성이 아니라 그냥 산만해지는 겁니다. 다 흩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묶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묶어내기 위해서 지금은 다 다양해 보이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한 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국가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인생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철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방향성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커뮤니티들끼리 놓고 보다 다 다르고 다양해 보이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큰 국가관이 있는 것이고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게임을 만들더라도 세계관이 뭐니 하는 것들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다양성을 발휘하되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관의 지향점은 이해해달라, 동의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해를 확장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이게 우리 삶이 복잡해졌다. 우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졌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내 역량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 그걸 소통과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구조적인 부분이 무엇이니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무엇이니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평생 학습의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단순한 문해를 확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